안녕하세요. 더나은쌤입니다.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하는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탄생하긴 했으나 대중들이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63년 오늘날의 현대적인 증권거래소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탄생한 후 1800년대 후반 금광개발, 철도개발과 함께 주식들이 발행되면서 월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대중들은 소문을 듣고 매매하거나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측하거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어 매매하였습니다. 기업을 분석하여 투자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투자와 투기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주식에 관한 좋은 소문이 돌면 주가는 매수세가 몰려 상승했고 주식에 관한 나쁜 소식이 돌면 매도세가 몰려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저 소문에 의한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지 않고 정보 격차가 컸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아직 모르는 고급 정보를 찾아다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 정보에 속아 큰 손실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법을 찾아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자로 추세매매의 창시자인 제시 리버모어가 있습니다. 그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월가에서 활약하던 인물인데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가격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요. 1929년 주가 대폭락 사태 때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추세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주식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투자가가 있었는데요. 1700년대 일본의 미두 시장에서 쌀 매매로 성공한 혼마 무네히사입니다. 그는 쌀 거래 매매를 기록하고 여기서 시세의 패턴을 파악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방법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캔들 차트의 효시가 됩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정보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의존하여 투자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투자하는 이들의 방식은 독창적이었고 실제 그들을 성공으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었기에 정보의 격차가 너무나 컸던 당시 상황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분석 방법이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이후 증권을 분석하는 방법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사실 시세 패턴만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가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것에는 뚜렷한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의 본질로 돌아오면 이 자산의 가격이 적정한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자산의 가격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의 적정 가격, 즉 현재 주식 가격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를 알려면 주식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두 시장에서 거래된 쌀의 경우는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나 맛이라는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내재 가치는 논리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보유한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주식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적절한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내재 가치와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를 비교하면 주가가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을 분석해보면 주가의 저평가 및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의 논리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차트만 보고 정보를 찾아다니던 시기에 이렇게 가치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인물이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는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증권들은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과소평가되었으며 오히려 이런 증권들이 투자의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던 시절에 그레이엄은 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적정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말이죠. 실제 그레이엄은 1926년 벤저민 그레이엄 컨소시엄,
1936년 그레이엄 뉴먼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래 30여 년간 연평균 17%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물론 그 역시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70% 가까이 손실도 봤었지만 연평균 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의 전략이 실전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레이엄은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주관적 편향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기업이 가진 자산과 그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청산 가치를 중요시했는데요. 기업이 청산하게 되면 모든 자산을 팔고 부채를 다 갚은 후에 남는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이 금액이 청산 가치입니다.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에서 인정하는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보다 현저히 낮으면 그 기업이 저평가되었다고 정의했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은 언젠가 제 가격을 찾아가게 된다는 가치 투자 이론은 당시 혁명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번 돈과 청산 가치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죠. 과거 아무리 돈을 잘 벌던 기업이라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면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혁신 아이콘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과 석유 공룡 엑슨모빌이 100여 년 만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퇴출당했던 사건이죠. 이처럼 과거 실적에 불과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가치 투자와는 또 다른 투자 방식인 성장주 투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피셔는 위대한 기업을 장기간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대한 기업의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경기 사이클도 정책 방향을 쥐고 있는 정치인도 아닌 성장 의지가 강하고 실행력을 갖춘 경영자라는 것이죠. 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누가 경영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비전과 강한 실행력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지요. 실제로 필립 피셔는 1955년 모토로라를 발굴해 2004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것보다 장부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미래에 더욱 성장할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엄 방식의 가치 투자와 필립 피셔 방식의 성장주 투자 중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주식 투자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워런 버핏 역시 이 같은 고민을 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초창기만 해도 그레이엄 방식의 가치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헐값인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증시의 화랑이 오래 지속되자 공식에 맞는 저평가 주식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런 버핏은 필립 피셔의 책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를 읽고 깊은 감명에 빠집니다. 이후 버핏은 현 시점에서 다소 비싸 보이는 주식이라고 해도 실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이 주식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방식은 그레이엄에게 80%, 피셔에게 20%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필립 피셔의 이론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론과 거의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라는 사실이죠. 저평가 상태의 기업이든 계속 성장할 위대한 기업이든 장기 보유, 즉 오랜 기다림이 성공의 진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한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